오늘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 온돌이 우리나라 역사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온돌이 막연하게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온돌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북부지방에서 온돌이 만들어진 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퍼지기 시작한 것은 17세기에서 18세기부터입니다. 그전에도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16세기까지 사대부 집안에서 온돌을 환자 치료용이나 손님 접대용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면적은 매우 적었습니다. 태종 17년인 1417년 5월 14일에 조선 왕조실록에서는 당시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성균관의 유생 중 병을 앓는 이들을 위하여 온돌방 하나를 만들도록 한 기록이 있을 정도 온돌의 사용은 미미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17세기 소빙학이라고 불리는 유난히 추운 겨울이 오면서 온돌 보급이 지역과 계층에 구별 없이 확대되고 궁궐에까지 파급되었습니다. 이렇게 온돌이 확대됨에 따라 부작용으로 산림 황폐화 문제가 발생합니다. 17세기 초에 궁궐의 귀인과 하인까지 온돌에 거처하여 땔감이 수요가 급증하고 조정에서조차 법이 정한 한도 이상의 땔감을 소비해 곡물로 바치는 땔감과 수채 공급을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18세기에 접어들면서는 가정용 온돌이 전면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땔감을 얻기 위한 무분별한 벌목으로 매년 1000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목재가 베어져 장작으로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끝난 후 늘어난 인구에 따라 농지가 부족해지자 화전이 성행하는데 이 또한 많은 산림을 파괴하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1770년 임금님한테 올리는 상소문에 백성들이 벌초를 놀랍고도 한심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보이고 1780년에는 산에 나무가 없는 영남의 몇 개 고을이 홍수로 유실됐으니 벌목을 금지해야 한다 라는 상소도 등장합니다. 19세기 정약용의 동생인 정약전의 기록에 땅에서 한자 두자 정도 자라기가 무섭게 나무꾼이 낫을 들고 뒤질세라 달려드니 제목이 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19세기에는 산에 씻은 듯이 나무가 없어질 지경이다라고 고종에게 보고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인의 기록에도 이런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서울시장을 찾은 일본인은 나무 뿌리를 수치로 구워 파는 것을 보고 놀랐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산의 나무를 다 잘라다 써서 땔감으로 쓸 나무가 없으니 뿌리까지 캐서 땔감으로 쓴 거죠. 또 선교사들의 기록에는 묘지 주변을 제외하고는 나무를 찾아볼 수가 없다 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조정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할 텐데 조선실록에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정조 임금 시절에 나무를 심는 자에게 상을 주도록 하였는데 몇 년 후 정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 한심하다. 또 다른 정약전의 기록에 따르면 심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쓰는 사람이 10사람이라도 제목을 댈 수 없는데 심는 사람은 하나도 없건만 쓰는 사람은 무궁무진하니 제목이 궁하지 않을 도리가 있겠느냐? 화전으로 인한 기록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중환의 기록에 따르면 본인이 1703년 아버지를 따라 강릉으로 갈 때는 4일간 빽빽한 숲으로만 지나가 하늘과 해를 볼 수가 없었는데 수십 년이 지나 내가 어른이 되어 같은 길을 걸어가니 모두 개간되어 농사터가 되어 있고 산에는 한치 굵기의 나무도 없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장마 때가 되면 산이 무너져 강에 흘러드니 강이 점점 얕아진다 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나무를 베어낸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나무가 없는 산에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나거나 토사가 쓸려 내려와 하천에 쌓이고 그러면 하천 바닥이 높아져서 하천이 범람을 하는 일이 잦아지고 그러면 하천 주변 농지는 결국 못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땅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유민이 되고 국가는 세금을 거둘 수가 없는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죠.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조선의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막으려면 산에 나무를 심어 산림을 잘 보존하고 사람들을 동원해 하천을 준설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조선 후기에 전혀 그러지를 못했었죠. 산에 나무가 없어서 발생하는 피해는 또 있습니다. 조선 후기 건축물을 보면 곱게 쭉쭉 뻗은 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뒤틀리거나 갈라진 나무를 기둥이나 들보로 사용한 새로운 건축 기법이 등장합니다. 석가래를 놓으면서
뒤틀려진 나무를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가능했던 처마 곡선을 한국미의 극치라고 찬사를 하지만 결국 이것도 좋은 목재를 확보할 수 없어서 만들어낸 궁여지책입니다. 또 문제는 군대에서도 발생합니다. 해군이 배를 만들 나무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배에 비해 압도적 덩치로 밀어붙이던 판옥선에서 보듯이 우리 해군의 배는 규모가 컸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이런 배를 건조할 나무도 수리할 나무도 구할 수가 없어서 수명이 다하거나 수리를 해야 할 배를 해체해서 더 작은 배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목재가 귀해지다 보니 목재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이 심해지는데요. 장례식에 사용하는 관의 가격이 너무나 올라서 1804년 정약전은 백성들은 관을 구하기 어려워서 풀로 관을 만들어서 장례를 치를 지경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조선시대 후기에는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된 온돌의 땔감을 얻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규모의 벌목과 그로 인한 혼란상을 조정해서도 어찌해볼 방법을 찾지 못한 상황이었던 같습니다. 위의 지도는 1910년 제작된 조선임 야분 포도입니다. 이 지도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분석한 결과 당시 전체 산림 면적은 1585만 헥타르로 전 국토의 71%에 달했습니다. 산림 면적은 현재 64%인 남한 지역의 산림률보다 많았지만 목재 자원을 나타내는 인목 축적량은 1헥타르당 17제곱미터로 현재 헥타르당 103제곱미터인 남한의 16.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숲의 구성은 큰 나무숲인 성숙림이 32%, 어린 나무숲인 치수림이 42%, 민둥산인 무림목지가 26%였으며 큰 나무숲의 73%가 두 지역에 분포했고 이 중 특히 함경도와 평안도에 66%가 있었습니다. 위의 지도에서 녹색이 성림지라 하여 성숙한 나무가 우거진 울창한 숲이며 붉은색은 치수림이라 하여 산림 자원이 되지 못하는 어린 나무들만 있는 숲, 누렇고 황토색인 부분은 모두 무림목지라고 하여 민둥산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면 신의주, 포항 라인의 왼쪽의 인구 조밀 지역은 거의 죄다 치수림 혹은 민둥산이며 그 오른쪽에 함경도 일대와 백두대간, 전라도 일부 정도에만 성림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림지가 남아있는 것도 접근성과 나무의 운반이 어려워서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200년 이상 어찌해볼 수 없었던 산림 황폐화의 문제는 1960년대 연탄이 보급되고 나서야 중단됩니다. 연탄이라는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 좋은 연료가 보급이 되고 나서야 산에서의 벌목은 중단되었고 2005년까지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숲을 살리기 위한 식목 행사를 전 국가 행사로 시행한 역대 정부들의 의지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다시 울창한 숲을 찾을 수 있었고 또 그 노력의 결과로 식량농업기구에서 영국, 독일, 뉴질랜드와 함께 우리나라를 세계 4대 조림국가로 꼽으며 2차 대전 이후 산림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라는 찬사를 받게 됐습니다.